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온전한 제 삶을 되찾은 한송이라고 합니다. 여느 시절의 우영 씨는 참 다정다감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직장일로 힘들어할 때면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도 거의 없었죠. 저는 그 너그럽고 온화한 성품에 반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나니 그 너그러움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더군요. 그는 온화한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 자체를 피하고 숨어버리는 전형적인 회피형 마마보이였습니다. 시댁의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돈에 있어서 굉장히 구두쇠였고 무뚝뚝하며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집안의 모든 경제권과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였죠. 반면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쥐죽은 듯 지내는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면 늘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셨죠. 하지만 억눌린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뿐인 아들 우영 씨와 며느리인 저를 완벽하게 쥐고 흔들려 하셨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와 결혼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제 학벌이나 스펙이 아들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고 가장 큰 이유는 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아비 없이 자란 애들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어딘가 결핍이 있다더라. 나는 며느리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애는 드리고 싶지 않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상처를 주며 은근한 반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저를 좋게 보셨습니다. 애가 차분하고 말대꾸도 안 하고 참하네. 쓸데없는 허영심 많은 애들보다 100번 낫다. 결혼시켜라. 집안의 절대 권력자인 시아버지가 허락을 하시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격한 반대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떫은 표정을 뒤로하고 우영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그 반대를 무릅쓰지 말고 그냥 도망쳤어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결혼의 단꿈은 한 달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되었거든요. 바로 임신 문제였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혹은 시댁에 갈 때마다 아이 타령을 하셨습니다. 아직 소식 없니? 남들은 헛입은 베이비도 잘만 생긴다던데. 너희는 뭐 하는 거냐? 하루빨리 손주 안겨줘야지. 매달 생리일이 다가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전화를 하셨고 그렇게 쪼아대고 눈치를 주니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더 안 생기는 것 같았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폭언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얼굴을 붉히며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안에 문제 있는 거 숨기고 사기 결혼한 거 아니니? 아니면 젊었을 때 몸간수 못하고 어디서 임신 중절 수술이라도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1년이 넘도록 애가 안 들어설 리가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급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서러움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줄 것이라 기대했죠.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내가 과거에 수술을 해서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나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해서 죽고 싶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엄마는 또 왜 그런 말을 해서. 근데 여보,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손주를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속상해서 홧김에 하신 말씀일 거야. 당신이 며느리니까 그냥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죠. 남편은 저를 전혀 이해해주거나 보호해줄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중간에서 시끄러워지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 폭발하고 말았죠. 이해하라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그런 취급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 당신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사과하시라고 해. 안 그러면 나 더 이상 시댁 안 가. 제가 언성을 높이며 대판 싸우자 남편은 한숨만 푹푹 내쉬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곧장 자기 엄마에게로 달려가더군요. 그가 간 이유는 저 대신 따지거나 저를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죠. 저와 싸운 내용을 고주할 미주할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친 모양이었습니다.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분노에 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하고 나를 이간질해? 멀쩡한 엄마랑 자식관계 망치려고 드는 아주 독사 같은 년이네. 어른이 훈계 좀 했다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너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니?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네가 하는 행동은 안 지나치니? 어디서 부모 자식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해? 내가 이래서 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우리 우영이보다 한참 모자라도 애는 착한 줄 알고 결혼 허락했더니 아주 못돼 처먹었네. 애도 못 갖는 주제에 네가 지금 결혼해서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라면서 장장 20분 넘게 폭언을 쏟아내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두운 거실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결혼을 잘못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 집안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혼 생각도 했지만 엄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아니다 싶을 때 그만두는 것도 용기니까요. 어쨌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과 함께 난임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의사는 두 사람 모두 건강상 큰 원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스트레스성 난임인 것 같았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의 과정은 여자에게 있어 그야말로 피말리는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제 배에 스스로 호르몬 주사를 놔야 했고 배란 유도제의 부작용으로 몸은 퉁퉁 붓고 체중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거울 속에 비친 망가진 제 모습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감정 기복 때문에 저는 가벼운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우울증을 겪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지독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의 폭언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몸과 마음을 갉아먹으며 시도한 두 번의 시험관 시술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시술마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병원 화장실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려웠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혼 종용까지 하셨어요. 몸에 하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돈 들여서 시술해도 애가 안 들어서는 거면 희망이 없는 거라면서 대 끊기기 전에 이혼 생각까지 하라고 하신 거죠. 그 와중에도 솔직히 남편만 제 편이었으면 상관없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 때문에 저는 더욱 절망해야 했죠. 시어머니가 그러든 말든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이 잔인한 폭력 속에서 그저 비겁한 방관자였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그토록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사실에 남편이 더 화가 나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묵묵부답이거나 오히려 저보고 참으라는 식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정이 다 떨어지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결혼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임병원에 진료를 다녀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두었으니 가져가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에 들렀죠. 마침 시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반찬통을 챙겨주고 계셨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잠깐 밖으로 나가셨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번호였죠. 원래 남의 전화를 받지 않지만 진동이 너무 길게 울려 시끄러웠고 전화가 끊이질 않길래 급한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집에 안 계시다고 얘기해 줄 겸 통화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짜증 섞인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가게 월세 밀렸으니까 300만 원 좀 당장 보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 남편 우영 씨는 외동아들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며 당당하게 300만 원을 요구하는 이 남자는 누구지 싶더라고요. 잠깐 벙쪄 있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듣고 있어? 왜 대답이 없냐고. 나 진짜 급하니까 오늘 안으로 무조건 보내. 듣고 있어?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놀라움에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뭐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시어머니의 핸드폰 화면에 카톡 메시지 알림이 밝게 켜졌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 방금 전 그 번호로 온 텍스트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왜 쌩까? 돈 안 보내면 엄마 남편 찾아가서 확 다 불어버린다. 순간 온몸에 털이 쭉뼈 서는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남편을 찾아가서 확 불어버린다니. 이건 평범한 채무관계나 지인의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일단 그 낯선 번호를 제 머릿속에 필사적으로 외웠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모른 채 했죠. 그리고 시댁을 빠져나와 차에 타자마자 제 핸드폰에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나를 향해 몸에 하자가 있다며 온갖 모욕을 주던 그 고상하고 깐깐한 시어머니의 이면에 무언가 시댁 식구들조차 모르는 거대하고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도대체 시어머니와 무슨 관계로 얽혀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뒷조사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저희 이모부였습니다. 저희 이모부는 오래전부터 흥신소, 즉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민간 조서원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찾거나 떼인 돈을 받아주는 일, 혹은 은밀한 가정사를 뒷조사하는 일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셨죠.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모부, 정말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핸드폰에서 이상한 전화와 문자를 봤어요. 이 번호 주인이 누군지, 어머님이랑 대체 무슨 사이인지 꼭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해요. 이모부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시고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번호와 시어머니의 기본 인적사항을 넘겨받으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며느리이자 아내로 살았는데요. 남편은 제가 시험관 시술 실패로 우울해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저를 방관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씻고 자기 바빴고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방에 틀어박혀 유튜브만 보고요. 저를 위로하거나 시어머니의 막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알아서 체념하고 순응하기만을 바라는
전형적이고 비겁한 회피형 인간의 표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이모부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이모부의 사무실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이모부는 평소의 호탕한 모습과는 달리 몹시 굳은 표정으로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송이야, 네 시어머니 보통 내기가 아니다. 파면 팔수록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나오더구나.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어느 카페에서 시어머니와 한 젊은 남자가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몹시 경계하는 듯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고, 남자는 껄렁한 자세로 앉아 시어머니가 건네는 두툼한 돈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부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가 알려준 그 번호의 주인, 올해 27살 된 김지훈이라는 놈이다. 네 남편 우영이보단 5살 어린 놈이지. 27이요? 그럼 이 남자가 도대체 어머님이랑 무슨... 네 시어머니가 밖에서 외도에서 나온 혼외자다. 즉 네 남편의 씨 다른 남동생이라는 소리지. 시어머니가 외간 남자와 사생아까지 낳았다니요. 너무 쇼킹했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 시어머니는 남편인 시아버지 몰래 깊은 불륜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덜컥 불륜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시아버지 말고 불륜남이랑 살 생각도 있으셨나 본데 알고 보니 불륜남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논팽이였나 봐요. 아차 싶었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친정 핑계를 대고 밖에서 아이를 낳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불륜남에게 넘기고 집으로 돌아와 현모양처 행세를 하며 살아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입막음하려고 오랫동안 돈을 빼돌려서 그 불륜남한테 준 모양이야. 그런데 그 불륜남은 사고로 죽었고 그 아들 김지훈이란 놈이 이제는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지. 자기 엄마를 상대로. 그래서 그 남자가 어머님을 협박하고 있었던 거군요. 시아버지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맞아. 내가 조사해보니 질이 아주 안 좋아. 직업도 없이 도박에 빠져 살면서 주기적으로 네 시어머니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있었어. 딱 지네 아버지처럼. 네 시아버지가 상가금을 몇 개 가지고 계시잖아. 네 시어머니가 그 상가월세 관리하면서 중간에서 몰래 비자금을 빼돌렸고 매달 수백만 원씩 저놈 도박비 갚아주고 돈도 주고 있었던 모양이야. 최근 김지훈이 월세로 차린 작은 가게의 보증금까지 시어머니가 대주었다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쥔 제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나를 향해 과거에 수술을 해서 애가 안 생긴 거 아니냐며 몸에 하자가 있으니 이혼해라고 독서를 퍼붓던 그 입술이 떠올랐습니다. 본인이 불륜과 사생아까지 있는 과거가 있다 보니 먼 눈에는 뭐가 보였나 보더라고요. 이모부, 이 서류들 제가 가져가도 되죠? 송이야, 이거 터트리면 너도 그 집에 남아있을 순 없을 텐데 너 정말 괜찮겠니? 네, 이모부, 오히려 잘 됐어요. 저 더 이상 저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 남아있고 싶지 않아요. 제 손으로 직접 끝낼 거예요. 저는 이모부께 거듭 감사를 표하고 두툼한 서류봉투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이 폭탄을 터뜨릴까 그 기회만을 조용히 기다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아주 빨리 찾아왔죠. 며칠 뒤 주말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시댁 본가로 호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날이 서 있었고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무조건 와라라며 통보를 하셨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거실로 들어가니 시아버지는 무심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소파 정중앙에 앉아 저희 부부를 서늘하게 노려보고 계셨죠. 저와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송이 너 앉아봐라. 내가 어제 용하다는 철학관 가서 네 사주를 싹 다 보고 왔다. 제 사주요? 그래, 네가 하도 애를 못 가지니까 내 속이 터져서 답답해서 가봤지. 근데 그 보살이 뭐라는 줄 아니? 네 사주팔자에 자식복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완전히 메마른 땅이랜다.
시어머니는 마치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은 양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보살이 그러더라. 너네 초에 자식을 품을 수 없는 완전한 하자품이라고. 아휴, 내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우영이 앞길까지 콱콱 막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 남편은 자기 엄마가 며느리를 향해 무당의 입을 빌려 하자품이라며 모욕하고 있는데도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깐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비겁하고 나약한 남편의 태도에 저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조차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제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하게 되묻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묻니? 네가 몸에 하자가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거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집안 대 끊어놓을 작정 아니면 네가 먼저 우영이 놔주고 이혼하겠다고 나서야 하는 게 사람돌이 아니야? 더 이상 뻔뻔하게 버티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 그 순간 저는 제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부가 주셨던 그 두툼한 서류봉투를 꺼내어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시선이 일제히 그 노란 봉투를 향했습니다. 이게 뭔데? 저는 차가운 미소를 띠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사주에는 자식복이 그렇게 없나요? 저의 여유로운 태도에 시어머니는 불쾌한 듯 눈썹을 일그러뜨리셨습니다. 그래, 씨가 말랐다잖아. 뻔뻔한 년. 양심 있으면 이혼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시어머니 쪽으로 쓱 밀며 말했습니다. 아, 하긴 어머님 사주엔 자식복이 아주 차고 넘치시잖아요. 뭐? 아들 둘이나 있으시잖아요. 집안에 있는 이 사람 말고 밖에서 낳은 아들 한 명 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도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칫하셨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어머님 밖에서 낳은 어머님 친아들 김지훈 씨 말이에요. 남편보다 5살 어리다던가? 제가 또박또박 김지훈이라는 이름과 나이를 뱉어내자 신문을 보던 시아버지가 신문을 툭 떨어뜨리며 고개를 번쩍 드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남편 역시 눈을 커다랗게 뜨고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남동생이라니. 남편이 더듬거리며 묻자 저는 턱짓으로 굳어버린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네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나한테 애 못 낳는 하자품이라고 사기 결혼 운운하시더니 옛날에 아버님 몰래 외간 남자 애 임신해서 몰래 애 낳고 오신 분이 누구신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제가 뱉은 모든 말이 완벽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모부가 심부름 센터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시어머니가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카페에서 김지훈과 만나 두툼한 돈봉투를 건네는 사진, 김지훈이 차린 가게 사진 등 그 자료를 보는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라고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배신감에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계신 거였죠. 그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의 처절한 발악이었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조작한 거예요. 제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사진을 합성한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마지막 변명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제가 뭐하러 조작을 하나요? 전 궁금하시면 아버님이 당장 저기 적힌 주소로 찾아가서 김지훈 씨 얼굴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네요. 아들은 엄마 닮는다더니 어머님이랑 아주 많이 닮았던데요. 저는 그리고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상가 건물에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 어머님이 일부 빼돌려서 그동안 아들 도박빚 갚아주고 가게 차려주는 데 쓰셨던데 차라리 어머님이 따로 빼돌린 돈은 없는지 계좌 내역서를 확인해 보세요. 제 입에서 도박빚과 상가 월세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시아버지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내가 자기 몰래 바람을 피고 밖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기가 막혔겠지만 그 애한테 돈까지 퍼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분노를 느끼신 것 같아요. 돈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구두쇠였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괴성을 지르며 거실 한가운데에 있던 다과상을 그대로 발로 차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찻잔이 깨지고 유리 파편과 찬물이 거실 바닥으로 사방팔방 튀었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리셨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봐줘요. 예? 시끄러워.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밖에서 굴러먹다 나온 놈한테 갖다 줘.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여보, 이러지 말고 대화로 해요. 대화 같은 소리 안 해. 시아버지는 엎드려 비는 시어머니의 뒷덜미와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셨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향해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려달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이성을 잃은 시아버지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서슬퍼런 자기 아버지를 말리지도 못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무리 아버님이 분기탱천했어도 자기 엄마가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데도 말릴 용기조차 없는 그 모습에 그나마 남은 정마저 다 털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바깥복도로 짐짝 던지듯 내팽개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조차 신지 못한 맨발 상태였죠. 시아버지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거실로 돌아와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버님, 진실을 아시게 된 건 유감이지만 저도 더 이상은 이 집의 며느리로 못 살겠습니다. 우영 씨와는 바로 이혼 절차 밟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차마 저를 붙잡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그렇게 복도로 나오자 맨발로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더라고요. 네가 감히 내 가정을 파탄내? 그러고도 네가 무수할 줄 알아? 너 죽고 나 죽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짐승처럼 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채를 콱 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는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꽉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안 놔? 이거 못 놔? 어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시어머니는 무슨, 나 더 이상 당신 며느리 아니야. 어디다가 함부로 손찌검이야? 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 없거든요, 아줌마? 제가 윽박 지르며 거칠게 밀어버리자 힘에서 밀린 시어머니는 복도 바닥에 볼품없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제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조롱을 날렸습니다. 저더러 자식복 없다고 하셨죠? 어머님은 밖에서 애까지 낳을 정도로 자식복이 그렇게 차고 넘치셔서 참 좋으시겠네요. 자식복 없는 며느리는 이만 꺼져드릴게요.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뒤로 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죠. 남편은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제게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보내며 매달렸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끼리 알아서 살자, 내가 잘하겠다며 찌질하게 굴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토록 제가 힘들다고 했을 땐 철저하게 저를 외면하고 방관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 매달리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소송 끝에 위자료를 받아내고 깔끔하게 갈라서는 것으로 남편과의 인연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시댁의 결말은 그야말로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고소까지 진행하셨어요. 평생 자신을 기만하고 돈을 빼돌린 아내에게 시아버지는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위자료는커녕 시아버지의 돈을 빼돌린 것에 대한 배상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기댄 곳은 밖에서 낳은 자식이었던 김지훈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고 쫓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안면을 싹 바꾸고 빈대붙을 생각 말라며 문전박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남을 멸시하던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채 월세 몇십만 원짜리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이혼과 엄마가 쫓겨나는 과정을 겪으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럼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던가 자기 아빠 무서워서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는데 이미 성인이건만 아직도 부모의 품에서 독립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보고는 자식복 없다더니 정말 자식복 없는 건 어머님 아닌가요? 아들이 둘이나 되는데도 서로 어머님을 모른 채 하니 말이죠. 저는 이혼 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난임 스트레스로 망가졌던 몸도 꾸준한 운동과 평화로운 일상 덕분에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죠.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 울타리가 지옥불로 둘러싸여 있다면 미련 없이 부수고 나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고요하고 당당한 일상을 즐기며 앞으로 펼쳐질 제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남을 기만하고 짓밟은 자들은 결국 스스로의 늪에 빠져 파멸한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말입니다. 제 길고 치열했던 복수와 이혼의 기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 강한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저희 아빠 강석준 씨와 제 인생의 가장 큰 오답이자 흑역사였던 전 남자친구 이영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영훈과 저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신입생 시절부터 저희는 꽤 친한 무리에 속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영훈은 그저 성격 좋고 친구들 사이에서 실없는 농담도 잘하는 평범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조별과제도 자주 같이 하고 시험 기간이면 도서관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허물없는 친구 사이로 지냈어요. 그러다 4학년 1학기 무렵 서로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의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원래 알던 사이라 편하기도 했고 이영훈이 제법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취업이라는 힘든 문턱도 서로 응원하며 넘었고 직장인이 되어서도 큰 싸움 없이 무난하게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한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주방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홀을 담당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늘 다정다감하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저를 늘 믿어주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얼굴에 화상 자국이 좀 심하게 있으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금 놀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영훈이와 사귀는 동안에 미리 말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아빠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으시거든. 예전에 공장 일하실 때 화재로 다치셨어. 나중에라도 우리 아빠 보면 흉터 때문에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조심스럽게 당부하자 영훈이는 커피를 마시며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아, 뭐야. 난 또 뭐라고. 화상 자국이 뭐 어때서.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걸로 놀래?
걱정하지 마. 영훈이의 듬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미리 언질을 몇 번 했기에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귀는 동안 저희 엄마는 영훈이와 몇 번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그때까지도 저희 아빠는 영훈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아빠에게 정식으로 영훈이를 소개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도 식당을 하긴 하지만 첫 인사다 보니 근처 한정식에서 보기로 했는데요. 그 자리에 마주한 영훈이의 태도는 좀 놀랍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아빠와 처음 대면하는 그 순간 영훈이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사람처럼 두 눈이 커지더니 이내 시선을 황급히 바닥으로 내리깔더군요. 아빠는 예비사회를 본다는 생각에 들떠 평소 잘 입지 않으시던 가장 좋은 양복을 빼입고 환하게 웃으며 영훈이를 맞이하셨습니다. 자네가 영훈인가? 우리 한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네. 3년이나 만났다지?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자, 여기 앉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영훈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아빠의 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빠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소주를 한 병 시키셨습니다. 좋은 날인데 우리 사이 될 사람이랑 술 한잔 해야지. 자. 아빠가 웃으며 술을 건넸지만 영훈이는 머뭇거리며 술잔을 잡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술은 못 마실 것 같습니다. 그래? 속이 안 좋아? 아이고,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 그럼 억지로 마실 거 없지. 밥 많이 먹게나. 이것도 좀 먹어보고. 아빠는 서운한 내색 하나 없이 영훈이의 앞접시에 고기 반찬을 직접 덜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영훈이는 아빠가 덜어준 반찬은 젓가락으로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깨작거렸고 아빠가 묻는 말에도 시선을 피하며 단답으로만 일관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왜 저러지 싶고 기분이 점차 안 좋아지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할 만한가?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고생이 많아. 네, 괜찮습니다. 한나가 고집이 좀 센 편인데 자네가 고생이 많겠어. 우리 딸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결혼까지 결심했어? 그냥 착해서요. 도무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할 정도로 말주변이 좋고 넉살이 좋던 영훈이었는데 지금 제 아빠 앞에서는 마치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굴고 있는 거예요. 표정도 안 좋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식사 내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훈이의 발을 상밑으로 툭툭 치며 눈치를 줬지만 영훈이는 제 눈길조차 피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식사 자리는 아빠 혼자 애써 분위기를 띄우다 무겁고 어색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식당 앞에서 부모님과 헤어지고 저는 영훈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웠죠. 운전대를 잡은 영훈이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꾹 눌러왔던 섭섭함을 토로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나야, 아버님 말이야. 생각보다 화상 자국이 엄청 심하신 것 같네. 어쩌다가 저렇게 되신 거야? 저는 영훈이의 무례했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일단 상황을 설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셨거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숙사에 엄청 큰 화재가 났대. 사람들이 다 자다가 혼비백산해서 밖으로 대피를 했는데 아빠가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같은 방을 쓰던 동기 한 명이 안 보이더래. 건물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소방차는 아직 도착 전이었어.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 들어가셨다고? 아빠가 그분 구하겠다고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셨어. 결국 방에 쓰러져 있던 그 동기분을 업고 나오셨는데 빠져나오던 중에 아빠 얼굴과 목 쪽으로 불길이 심하게 번진 거야.
그때 입으신 3도 화상 때문에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 지금의 그 흉터가 평생 남게 된 거지. 영훈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운전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지체 없이 불길로 뛰어든 아빠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에 평생 지우지 못할 흉터가 남으셨지만 우리 아빠는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 없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자기는 똑같이 불 속으로 뛰어드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 친구분이 시골에서 올라온 분인데 홀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외아들이셨거든. 자기가 안 구했으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겠냐면서 말이야. 난 그런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자랑스러워. 제 설명이 끝나자 차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 그랬구나. 대단하시네. 근데 아까 식사 자리에서 왜 그랬어? 뭐가? 너무 뚱하게 있고. 그런데 영훈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나중에 결혼식 할 때 말이야. 신부 입장할 때 아버님이랑 손잡고 입장할 거야? 어? 당연하지. 딸이 결혼하는데 당연히 아빠 손잡고 들어가야지. 그게 왜? 그냥 우리 둘이서 같이 동시 입장하는 건 어때? 신랑 신부가 손잡고 같이 걸어 들어가는 거.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 나는 예전부터 그게 로망이었거든.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의 끈이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을 만나는 동안 결혼식 로망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동시입장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던 인간이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동시입장이 로망이 됐다고? 언제부터? 왜 우리 아빠 처음 뵙고 온 지금 이 타이밍에 갑자기 아빠 빼고 둘이서만 입장하자는 거야? 제 추궁의 영훈이는 시선을 피하며 변명을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냥 아버님 흉터도 신경 쓰이실 텐데 수많은 하객들 앞에 서시면 아버님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배려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배려? 너 똑바로 말해봐. 너 아까 밥 먹을 때도 우리 아빠 눈 한 번도 안 마주쳤어. 묻는 말에는 다 단답으로 끊어버리고 아빠가 주는 술이랑 반찬은 손도 안 댔지. 속 안 좋다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 너 우리 아빠 얼굴 화상 자국 때문에 그랬던 거야? 제 직설적인 분노에 영훈이는 차를 찻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더니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 더러운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나 사실 비위가 엄청 약한 거 너도 알잖아. 아버님 얼굴에 화상 자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셔서 내가 진짜 쳐다보면서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라. 그래서 밥도 못 먹겠고 술도 안 들어갔어. 그 얼굴 보고 어떻게 밥을 먹어.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다가 생긴 영광스러운 훈장 같은 흉터를 제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비위가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 표현하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결혼식장에 아빠를 세우기 부끄러워 동시입장을 하자는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속내에 저는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야, 이영우, 너 지금 우리 아빠 얼굴 보고 비위 상한다고 했어? 아니, 내 말은 화상 환자를 처음 봐서 너무 당황해서. 닥쳐! 네가 뭔데 우리 아빠를 그딴 식으로 평가해? 우리 아빠 흉터 남 살리다가 훈장처럼 남은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영훈이는 당황하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소름이 끼쳐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오늘 네가 보여준 그 싸가지 없고 위선적인 태도 평생 못 잊을 것 같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 아니, 그냥 이 시간부로 다 없었던 일로 해. 너 같은 인간이랑은 1분 1초도 더 만나기 싫어. 저는 차문을 쾅 닫고 내려버렸습니다.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는 제 뒤로 영훈이가 쫓아와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를 고작 저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평가받게 하고 무시당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속아 넘어갔던 제 사람 보는 눈에 대한 끔찍한 실망감도 컸죠.
눈물을 닦고 간신히 집에 들어갔을 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텔레비전을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영훈이 잘 갔대. 녀석이 참 과묵하고 듬직하더라. 근데 남자는 좀 그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빠의 선량한 눈웃음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아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숨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핸드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훈이가 미친 듯이 전화와 문자를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한나야, 내가 정말 미쳤었어. 내가 입이 찢어져도 할 말이 없다.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아버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해. 내가 화상한 자를 가까이서 마주한 게 처음이라 당황해서 헛소리를 짓거린 거야. 내 본심 아니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그 문자들을 보는 저는 더 화가 났죠. 아니, 이미 네 진심 어제 똑똑히 확인했어. 나한테 우리 아빠는 그 무엇보다 훌륭하고 소중한 분이야. 그런 아빠를 모욕한 놈이랑은 1초도 엮이기 싫으니까 우리 결혼은 이걸로 끝이야. 매몰차게 선을 그었지만 영훈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락을 차단했고 이대로 파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영훈이는 말도 없이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으로 불쑥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 손님이 없는 텅 빈 식당에 영훈이가 혼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빠께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영훈이는 아빠 앞에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을 때 제가 너무 긴장하고 낯을 가려서 식사 자리에서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나가 저한테 실망해서 결혼을 업자고 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빠는 놀라서 영훈이를 일으켜 세우려 하셨지만 영훈이는 아예 식당 바닥에 엎드려 눈물까지 흘리며 사죄를 했다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영훈이는 홀에 앉아 식당 영업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감을 마친 아빠를 붙잡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며 연거푸 죄송하다고 딸을 한 번만 잡게 도와달라고 읍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한나야, 영훈이가 어제 가게에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 네가 나 때문에 영훈이랑 헤어지려고 한다면서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아빠, 그 자식이 가게까지 찾아왔어? 아빠, 그건 아빠 때문이 아니라 걔가 기본 인성이 썩어 빠져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에이, 아빠는 괜찮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빠 화상 입은 얼굴 처음 보는 사람들은 놀랄 수도 있고 거부감 들 수도 있어. 그런 사람 한둘인 줄 알아? 처음엔 다들 놀라지. 영훈이도 그런 사람 처음 봐서 당황해서 그런 거야. 당황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티내는 거랑은 다른 문제야.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말하잖아. 본인이 끝까지 우기면 문제인데 저렇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잖아. 진심으로 사과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 아니다. 아빠는 정말 괜찮으니까 네가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줘라. 아빠는 오히려 영훈이를 감싸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아빠는 본인 때문에 귀한 딸이 3년 만난 남자와 결혼을 깨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무거우셨던 겁니다. 아빠의 축 처진 어깨와 미안해하시는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화상한 자를 처음 봐서 너무 당황한 걸까? 저렇게 우리 부모님 식당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할 정도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빠의 간곡한 설득에 저는 영훈이의 그 가식적이고 눈물겨운 사과쇼를 멍청하게도 잠시나마 믿을 뻔했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늘이 저를 도우셨는지 그 쓰레기 같은 놈의 진짜 끔찍한 본심이 온 동네방네 까발려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대학 동기인 현석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졸업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묻고 지내는 친한 동기였지만 이렇게 주말 늦은 시간에 다급하게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현석이는 꽤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나야, 너 혹시 영훈이랑 무슨 일 있어? 둘이 파혼 안에 만회한다는 말이 있던데.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건 아닌데 우리 헤어지기로 한 건 맞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진짜 남의 연애사에 끼어드는 성격 아닌 거 너도 알지? 근데 이건 네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너 시간 괜찮으면 지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현석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저는 대충 겉옷을 걸쳐 입고 집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던 현석이의 표정은 아주 무거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현석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폭탄 같은 이야기를 터뜨렸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기들 몇 명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영훈이랑 경호랑 완전 주먹 다짐하고 대판 싸웠어. 경호가 영훈이 얼굴을 아예 묵사발로 만들어놨어. 둘이 이제 평생 안 본다고 인연까지 끊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호 역시 저와 영훈이의 대학 동기였고 학창시절부터 저희와 꽤 가깝게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특히 영훈이와 경호는 졸업 후에도 종종 단둘이 술을 마실 만큼 각별한 사이였는데 주먹 다짐까지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경호랑 영훈이가 싸웠다고? 대체 왜? 둘이 친하잖아. 현석이는 곤란한 듯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너랑 관련된 일이야. 나랑? 왜? 영훈이가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앞에서는 무릎 꿇고 빌었다며?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아? 영훈이가 니들한테 얘기했어? 뭐라던데? 그 자식 내 친구기도 하지만 애가 왜 그런지 내가 진짜 내 입으로 전하기도 미안할 정도인데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할게. 현석이의 입에서 전해진 그날 밤 이영훈의 본심은 그야말로 악마 같았습니다. 동기들 앞에서는 저와 파혼이기를 맞은 것이 몹시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영훈이는 치기가 오르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떠벌렸다고 합니다. 야, 솔직히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 나 화상환자 얼굴 처음 봐. 진짜 놀랐다니까? 얼굴이 반이 다 일그러져 있는데 솔직히 징그러워서 밥이 안 넘어가는데 어쩌라고. 야, 그래도 그렇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넌 안 봐서 그래. 그래서 내 얼굴에 좀 티가 났는데 그 일로 한나 걔가 나랑 결혼 안 한다고 난리를 치잖아. 한나 입장에선 자기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데 너랑 결혼하고 싶겠냐? 몰라 씨. 그래서 일단 한나네 부모님 식당 찾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연기 좀 해줬어. 어차피 결혼만 하면 끝이고. 나 한나랑 결혼하고 나면 처가댁에는 얼씬도 안 할 거야. 솔직히 같이 밥을 못 먹겠다니까. 나 비위도 얼마나 약한데. 그런 사람이 장인어른이라니. 한나 걔는 좋은데 솔직히 장인어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장모님은 장인어른 얼굴 보고 결혼할 마음이 들었나? 진짜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 더러운 위선과 조롱. 저희 아빠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바닥에 기어다녔으면서 뒤에서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아빠의 얼굴을 안주 삼아 낄낄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석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훈이가 그 지랄하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던 경호가 테이블을 확 엎어버렸어. 진짜 말릴 새도 없이 영훈이한테 주먹을 날리더라고. 영훈이의 막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경호였습니다. 경호가 왜 그렇게까지 불같이 화를 냈는지 저는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누나 밑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 형편이 몹시 어려워 매일 알바를 전전하며 학비를 벌었죠. 그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홀서빙 알바 자리를 경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아빠 없이 자라 고생하는 경호를 유독 짠하게 여기셨습니다. 식당 알바를 할 때면 젊은 놈이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을 쓴다며 밥도 따로 많이 먹이시고 알바비 외에도 몰래 지갑에 용돈을 찔러 넣어주시기도 했죠. 저희 엄마 역시 혼자 자취하는 경호를 위해 밑반찬을 늘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경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된 후에도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면 꼭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식당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경호에게 저희 아빠는 단순한 친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경호가 영훈이한테 네가 감히 아저씨를 그딴 식으로 입에 올리냐고, 사람 살리려다 다치신 훌륭한 분한테 징그럽다고? 네가 인간 새끼냐 그러더라고. 나 경호가 그런 모습 처음 봤어. 걔 평소에 말도 잘 안 하고 과묵하잖아. 우린 놀라서 뜯어 말리고 식당은 완전 아수라장이었지. 경호가 마지막에 영훈이한테 너 같은 쓰레기랑은 오늘부로 친구 안 한다고. 그리고 한나한테 이딴 식으로 사기쳐서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하고 가더라고. 현석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과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대신 아빠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분노해준 경호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오자마자 곧장 이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도 않았는데 영훈이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나야, 전화해 줄 줄 알았어. 아버님한테 이야기 들었지? 내가 정말... 닥쳐, 이 쓰레기 새끼야. 제가 서슬퍼런 목소리로 욕을 내뱉자 수화기 너머의 영훈이는 당황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아빠 얼굴이 겸상도 하기 싫을 만큼 징그러운데 억지로 연기하느라 참 고생 많았네. 이영우, 뭐하러 참아. 그냥 나랑 결혼 안 하면 그만인데. 너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다녔다며? 제 입에서 그날 술자리의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영훈이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한나야, 그게 아니야. 누가 그래? 어떤 새끼가 그딴 소리를 해?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다 과장된 거야. 나 진짜 진심으로 아버님한테 사과드린 거였어. 끝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경호한테 두들겨 맞고 손절당했다며. 경호가 왜 널 팼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 아빠는 너 같은 쓰레기한테 그런 모욕을 들으실 분이 아니야. 네가 흘린 가짜 눈물에 속아서 널 용서할 뻔했던 내 자신이 한심하다.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우연이라도 길에서 마주치면 그땐 내가 네 얼굴 다 갈아엎어버릴 테니까. 저는 영훈이의 변명이 더 이어지기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3년이라는 연애 기간이 한순간에 썩은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이나 슬픔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저 인간의 밑바닥을 확인하게 되어 10년 감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최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머쓱한 듯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한나야, 현석이한테 이야기 들었구나. 내가 나설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영훈이 그 새끼가 아저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고. 경호야, 나 너한테 정말 고마워.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훈이 가식에 속아서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어. 우리 아빠 대신 그렇게 화내줘서 정말 고마워. 제 울음 섞인 인사에 경호는 덤덤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아저씨는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셔. 대학 때 나 돈 없어서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울 때 밥 챙겨주시고 내 용돈까지 챙겨주신 분이야. 남의 목숨 살리시려다 남은 그 영광스러운 상처를 어떻게 감히 그딴 식으로 모욕해. 아빠 같은 분 욕하는 거 절대 못 참아. 네가 속상할 건 알지만 영훈이 그 새끼 진짜 사람 아니야. 잘 헤어졌어. 그날 저녁 저는 경호와 만나 술을 한잔 했습니다. 얼굴 군데군데 영훈이와 싸우다 생긴 멍자국이 남아있는 경호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경호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영훈과의 파혼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을 때 아빠는 몹시 놀라셨습니다. 저는 구태여 이영훈이 뒤에서 아빠의 흉터를 조롱했다는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받으실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그저 영훈이의 여자 문제 등 다른 심각한 인성 문제를 알게 되어 헤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대신 그 과정에서 경호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덧붙였죠. 아빠는 경호 그 녀석 참 바르고 든든한 놈인데 네가 곁에 좋은 친구를 둬서 다행이다라며 안도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와 경호의 사이는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저 편안한 동기 정도였지만 저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분노해 주었던 경호의 든든하고 속 깊은 모습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자주 만나 밥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말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의 식당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고 마감을 돕곤 했죠. 경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희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갑게 굴었고 아빠 역시 그런 경호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챙기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감정은 우정에서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영훈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속이 꽉 차고 사람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아는 최경호라는 사람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대학 동기들 사이에 퍼지자 가장 발작을 일으킨 것은 전남친 이영훈이었습니다. 동기 모임에도 나오지 못하고 겉돌던 영훈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저희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강한나 걔 눈 엄청 낮은 거 아니냐? 부모도 없이 누나 밑에서 자란 흑수저 최경호랑 사귄다고? 직장도 나보다 한참 구린데 다니면서 끼리끼리 잘들 논다 진짜. 제 귀에까지 그 조롱이 들려왔지만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유무나 직장의 간판 따위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저급한 인간의 헛소리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영훈이가 발악을 할수록 저는 제가 최경호라는 진짜 보석을 알아본 것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경호와의 연애는 참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가식을 부릴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경호와 제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빠는 내 평생 저런 든든한 사이를 얻게 될 줄은 몰랐다며 눈물까지 훔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저는 최경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 신부 입장 순서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저희 아빠의 팔짱을 꽉 끼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제 손을 경호에게 넘겨주었을 때 경호는 아빠를 꽉 끌어안으며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크게 외쳤죠. 하객석에 앉아있던 동기들과 지인들은 우리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진심 어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아있는 아빠의 얼굴은 그날따라 세상 어떤 사람보다 환하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비록 쓰레기 같은 인연에 속아 3년의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의 진짜 반려자를 찾게 되었으니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와 그리고 저희 아빠를 비웃었던 이영훈이 땅을 치고 후회할 진짜 반전은 결혼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은 남들처럼 의리의리하고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아 작은 빌라 전세로 시작했고 둘 다 맞벌이를 하며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호는 매사에 성실했고 저를 끔찍이 아껴주었거든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들고 와서 함께 캔맥주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게다가 경호는 주말이면 저보다 먼저 친정식당으로 달려가 아빠를 돕고 무거운 식자재를 번쩍번쩍 날라주며 저희 부모님께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아빠는 그런 경호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사이라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온 것은 결혼 5주년을 맞이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에게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셨지만 전해 들은 소식은 너무나도 슬프고도 충격적인 부고였습니다. 바로 수십 년 전 기숙사 화재 사건 때 아빠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기숙사 동기 아저씨께서 병원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빠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건 이후 그 아저씨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삶이 바빠 아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지만
명절 때면 꼭 아빠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석준아, 네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 네 얼굴의 상처를 생각하면 내가 평생 죄인이다라며 눈물을 흘리시곤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아빠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저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변호사를 통해 남긴 유언장의 내용이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저씨는 홀로 살면서도 악착같이 일을 하고 투자를 하여 꽤 큰 재산을 모아두셨더군요. 그분이 남긴 유언장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주다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흉터를 안게 된 나의 은인 강석준에게 내 남은 재산 전부를 남긴다. 아저씨가 아빠에게 남긴 유산의 규모는 무려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혈혈단신이었던 아저씨는 자신 때문에 얼굴에 화상을 입고 평생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고생했을 아빠에게 늘 깊은 부채감을 안고 사셨던 겁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결국 강석준이라는 친구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덕분이라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 빚을 갚고 가신 것이죠. 저희 가족은 그 거대한 액수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돈을 바라고 구한 것도 아닌데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가냐며 아저씨의 유언장 앞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세금 처리를 모두 마치고도 저희 집에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거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은 것이죠. 유산 정리가 모두 끝난 후 아빠는 저와 경호를 친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저희 부부 앞에 툭 내려놓으셨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좁은 빌라에서 고생 많았다. 아빠가 능력이 부족해서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못 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런데 하늘에 있는 내 친구가 나더러 이제 딸내미 고생 그만 시키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라고 이 큰 돈을 줬나 보다. 경호야,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돈도 없는 우리 집에 와서 내 얼굴에 있는 흉터 한번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로 모셔준 이 그 착한 임성을 내가 어찌 있겠니? 이 돈의 반 10억은 너희 부부에게 주마. 이걸로 넓고 깨끗한 아파트 하나 사서 예쁜 아이 낳고 살아라. 아빠의 말씀에 저와 경호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경호는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친구분이 아버님에게 남기신 돈인데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 아직 젊고 몸 건강해서 열심히 벌면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노후에 편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쓰셔야 합니다. 경호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빠는 내 재산 내 자식 주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기어이 저희 부부의 품에 그 큰 돈을 남겨주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빠의 의롭고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그 10억 원이라는 큰 돈으로 대출 하나 없이 전망 좋은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상가 한 칸을 분양받아 매월 월세 수익까지 얻게 되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저희 부부가 갑자기 대출 없이 번듯한 아파트를 자가로 매매했다는 소식은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배가 아파서 바닥을 뒹굴며 발작을 일으킨 인간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제 전 남자친구 이영훈이었습니다. 영훈이의 지난 5년간의 근황은 그야말로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와 파혼한 후 영훈이는 외모 깔끔하고 조건 맞는 집안을 찾는다며 여기저기 선을 보고 다니더니 결국 2년 뒤 한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몇 명 하객으로 갔었는데 영훈이는 거기서도 처가댁이 꽤 잘 산다며 저랑 헤어지길 잘했다고 똥차가고 벤츠 왔다는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똥차라 이거죠.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훈이의 그 이기적이고 속물적이며 배려 없는 성격은 결혼 생활에서 고스란히 미천을 드러낸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만 챙기고 처가댁은 본체만 채하는 이기주의, 툭하면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결국 결혼 1년 만에 큰 파탄이 났고 현재는 귀책 사유를 두고 지저분한 진흙탕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 시궁창 같은 상황에서 저희 아빠가 20억 원의 유산을 받았고 자기가 개무시했던 최경호가 그중 10억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오죽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어요. 하루는 현석이에게서 실소가 섞인 전화가 왔습니다. 한나야, 나 진짜 살다 이영훈처럼 찌질한 새끼는 처음 본다. 어제 동기들 몇 명 모여서 술 마시는데 이영훈이 갑자기 불쑥 끼어들더니 혼자 소주를 벽나발로 불더라. 걔가? 왜? 이혼 소송 중이라 힘들대? 아니,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 대뜸 너희 집 10억 받은 얘기 꺼내면서 발작을 하더라니까. 원래 그 10억 내 거였는데 내가 진짜 그 얼굴 비 조금만 꾹 참고 결혼식 올렸으면 지금 그 아파트가 내 건데 최경호 저 거지 같은 새끼가 내 자리를 빼앗아 갔다면서 엉엉 우는데 와 진짜 동기들 다 정 떨어져서 벌레 보듯이 쳐다봤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화조차 나지 않고 그저 너무 우스워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 추악하고 찌질해질 수 있는지 이영훈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어. 야 이 병신아, 니 그 썩어 빠진 심보로 아저씨 됐으면 10원 한 장 못 받았어. 그리고 너 같은 자식 걸러내서 한나가 1,000원을 받은 거지. 어디서 남의 행복에 숟가락 얹으려고 징징대.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술값도 안 내고 도망가더라. 현석아 진짜 고맙다. 네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퇴근한 남편 경호를 마중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경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한나야, 나 오늘 장모님이 겉절이 담그셨다고 해서 처가댁 들려서 김치 받아왔어. 아버지가 주말에 같이 사우나 가자고 하시네. 제 남편 경호는 10억이라는 거액을 받고서도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모님을 끔찍이 챙기고 퇴근 후에는 저와 함께 설거지를 나누어 하며 소박한 행복을 즐길 줄 아는 다정하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영훈과 연애했던 3년이라는 시간이 한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헛되이 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놈의 본성을 빨리 알아보지 못한 제 눈을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3년의 오답을 거쳤기에 이영훈이라는 쓰레기차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3년을 버린 대가로 제 인생에 남은 70년을 완벽하게 아낀 셈입니다. 저희 아빠의 상처는 누군가에게는 비위가 상하는 징그러운 흉터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상처는 결국 사람을 걸러내는 가장 정확하고 위대한 걸음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빠의 의로운 희생이 가짜를 걸러내고 최경호라는 진짜 보석 같은 인연이 저에게 맺어주었으며 결국 상상조차 못할 경제적 축복까지 안겨주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저희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경호와 함께 넷이서 맛있는 장어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고 경호가 싹싹하게 아빠의 술잔에 술을 채워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물질적인 여유보다 더 감사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여유롭고 당당하게 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길고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